안녕하세요. 반대측 인테그랄의 1번 토론자입니다. 입론에 앞서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 용어 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GMO와 LMO란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외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도입하거나 특정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형질 전환을 한 생물체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LMO는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GM 작물은 GM 종자의 특성상 특허권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농민들이 종자 기업에 예속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자 기업이 종자 및 각종 부자재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논문이 표명하듯 GM 작물의 유통 이후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순수익은 가격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 작물의 종류, 시장 상황, 그리고 해당 연도의 병해충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 기술이 경제성을 증대시킬지의 여부 역시 불명확합니다. 둘째로 LMO는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식량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FAO의 연구 결과는 식량 위기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식량 손실의 40%가량이 수확 또는 가공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모두 인위적 도구의 개입이 아닌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식량 생산량을 특정 지역에서 늘리고자 한다면 중국이 2020년 식량 안보 정책에 사용한 방식처럼 이윤 추후 동기 제공, 가격 형성 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고의적 작물 폐기 등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LMO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입니다. 현 유전자 변형 방식은 무작위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될지 모르며 특히 인간의 내분비계에 어떤 질환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인간의 세대가 장기간에 걸쳐 전환되기 때문에 완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GM 작물 재배에 활용되는 부자재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글리포세이트는 처음에 제초제가 아닌 금속 헬레이터로 특허를 받은 물질로 파이프에 축적된 칼슘, 철분, 망간 등의 제거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잔존하는 라운드업 제초제의 성분은 인간의 내분비계의 망간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BT 작물의 경우 그 자체로 불가피한 BT 독성을 지닌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굳이 위험 요소의 존재가 자명한 인위적인 유전자 변형 기술의 도입이 아니더라도 제도적,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한 식량 위기 해결의 차선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용어의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량 위기란 한국농촌경제원에 따르면 공급, 수요, 분배의 문제로 유발되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GMO란 WFP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등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저희 찬성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완전히 GM 작물만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GM 작물 개발을 통해 생산량, 국가 경쟁력을 증대를 유도하자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찬성 측이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GM 작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GM 작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에 의한 식량 위기를 GM 작물의 개발로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식량 위기의 원인에 공급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기후위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생산량 감소 및 불평등 분배로 연결되어 식량 위기가 심화됩니다. 현재 생명과학 연구진들은 가뭄 스트레스에도 성장을 계속하는 식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기장대의 고온 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 활성, FTO 단백질 첨가, 광합성 효율이 증진된 GM 미래 개발이 그것입니다. 즉, GM 작물의 개발과 연구로부터 기후위기로부터 수반되는 식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GM 작물이 충분히 안전하지만 사회적 인식에 의해 식량에 대처할 수 없다면 GM 작물의 사료 및 바이오 에너지에 활용하여 전체 작물 공급량을 증가시킨과 동시에 논-GMO 작물의 수요를 식량에 집중시킴으로써 식량 위기의 문제 중 수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GM 작물의 독성이나 유전자 변형을 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큰 만큼 식량으로서의 활용이 섣부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과학적으로는 논리의 비약이 크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료와 바이오 에너지에 사용되는 논-GMO 작물을 GM 작물로 대처하고
논-GMO 작물을 식용으로서 사용한다면 식량 위기의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GM 작물의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의 증대를 통한 식량 분배의 안정화와 부의 재분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의 변화로 곡물 시장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막대한 비용 체불 또는 식량난의 가속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GM 작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각 국가에서 진행한다면 자국의 특성에 알맞은 작물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각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확보되며 메이저 기업 및 특정 국가에 의한 식량 불평등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력 산업으로의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 자국의 실적에 알맞은 GM 작물을 개발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가 강대국이 아닌 국가임에도 충분히 GM 작물을 이용한 이익 증대가 가능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GM 작물을 통해 거대 기업의 독점으로 운영되어 부의 집중으로 연결되던 현재와는 다르게 각국의 경쟁력 증대를 통한 부의 재분배로 연결되어 분배의 불합리함에 의해 일어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저희 찬성 측은 다시 한번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GM 작물의 적극적인 활용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반대측 교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입론에서 FTO 단백질을 도입하여서 가뭄 저항성 식물을 생산하였다고 언급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FTO 단백질이 이것을 주입하였을 때 감자나 벼 등에서 수익성이 올라갔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도입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가뭄 저항성 식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된 바가 없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FTO 단백질이란 성장 인자를 비발하게 하여서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각 작물의 성장을 유도하게 하는 기작으로서 이거의 생물학적으로 메커니즘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언스 타임즈의 2021년 기사에 따르면 FTO 단백질을 주입하였을 때 이것이 그러한 현상을 나타남을 분명하게 보여줬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유전학적으로 성장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인 원리조차 모르고 그러한 표면적인 현상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 역시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안전성은 방금 말씀드렸듯 FTO 단백질이 성장 억제 인자의 비발혈이라는 생물학적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GM 작물의 효용성과 그 경제성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성장 인자의 비발현을 일어나서 이러한 작물이 생산됨을 알게 됐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즉 안전성 검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메커니즘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안전성은 충분히 쥐 실험 등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물의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작물의 안전성 검증은 현재 실험 단계이고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론의 두 번째 근거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작물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료에다 이것을 집중시켜서 식량 생산을 증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료에다 이것을 집중할 경우에는 결국 축산업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네. 이러한 소나 돼지 등이 먹은 그러한 작물들은 결국에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작물을 이들에게 먹어서 결국에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GM 작물을 동물이 먹었다고 해서 동물의 생명에 문제가 생긴 사례를 먼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2011년 캐나다의 셔브룩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피검사에서 도시에서 거주하는 산모와 비산모들의 경우에 80%의 태아의 피에서 BT 독소가 검출되었고 67%의 임신하지 않는 여성분들과 93%의 임산부의 피에서 BT 독소가 검출됐다고 연구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결국에 섭취되었을 때 인간의 몸으로 돌아와서 독소로 축적이 된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선 GM 작물이 독소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그런 개념을 뭔가 기반으로 하시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GM 작물에서 독소가 있다는 바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 독소가 없으면 실제로 GM 작물을 섭취하는 것은 내 분비계가 아닌 그 배식 그러니까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소화기관에서 전부 효소로 분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DNA가 체내에서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인체에서 분해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자료를 봤는데 장내 미생물로의 전이로서 DNA가 체내에서 검출되었다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험을 한 것이고 일반인들처럼 대상이 충분히 이렇게 소화기관이 완벽하게 받쳐진 사람들에게는 GM 유전자가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발견되지 않았기에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대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극소량 발견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성 시간 문제라고 관계상 종료하기 직전에 제 생각을 우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상대 측에서 제시해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인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실험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반면에 꿀벌 체내에서 DNA가 발견되는 등의 다른 실험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실험의 경우에는 내장 기관이 완벽한 상태로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1차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셨는데 우선 찬성 측에서 무작위적으로 유전자가 도입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찬성 측에서 GM에 대한 정의를 단일 생물 발현에 유전자 발현 조절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어 정리에서 설명하였을 제시한 바가 무작위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무작위라는 뜻이 아니라 단일 객체 생물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사례는 시스제네시스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GM 작물에서 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등의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작물은 전부 다 트랜스제네시스라는 기법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것은 타 생물체의 유전자를 그 생물체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스제네시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 실험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쥐는 6개월이 30년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생체 시간을 바탕으로 사람의 한 세대를 충분히 쥐에서 입증할 수 있고 이 안전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 근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쥐의 경우에는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의 생애 주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애 주기는 객체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이것이 효과가 발현될 만큼 충분한 기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쥐의 6개월이 인간의 생체 시기에 30년이 대변하며 25마리 이상의 쥐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안전성 검증 실험을 하는 것은 GM 작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개발한 물질에 대한 안전성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개발한 모든 물질이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글리포세이트가 어떤 기작을 통해서 위해를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리포세이트의 경우에는 박테리아나 곤충 등의 시키메이트 경로를 차단하여서 이들이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에이즈와 같은 유사한 증상을 일으켜서 곤충을 죽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글리포세이트가 효소의 저해제로서 잡초의 성장을 막는 것이지 곤충과 잡초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애초에 해당 수용체가 없고 이는 트립토판과 시스테인 등의 방향적 아미노산을 인체에서 사람은 합성하지 않고 섭취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해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과학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인체에는 무해함을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인간이 시키메이트의 경로가 없다는 것은 저희 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키메이트 경로의 차단을 통해서 이들이 방향적 아미노산을 만드는 존재임에도 죽어나갔을 때 인체에서 이것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의 위해성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체에는 그 효소가 작용될 작용 부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효소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약간 과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저희 생각되는데 팀에서는 그러한 방향적 아미노산을 저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섭취를 공급해주는 공급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T 단백질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실험 과정의 오류라고 밝혀진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선 GM 작물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러니까 실험에 사용된 GM 작물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BT 옥수수와 대조군으로 BT 작물과 대조군으로 사용된 작물 간의 계열 품종에 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에서 BT 단백질이 낮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의 상황 재현이 그대로 불가능하고 이 또한 알맞지 않다라고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안전성에 유해하다는 것으로 주장하신 모든 실험에서 위에 안전성 위반 확인 불가 및 실험실 환경의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GM 작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반대측 반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팀에서는 구체적인 원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규명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료에 이것이 포함이 되었을 때 결국 이것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인도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 팀에서는 안전성의 경우에는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통해서 도출을 해내어 지적을 하였고, 두 번째로 쥐의 경우에는 인간의 3개월과 60년이 맞먹기 때문에 이것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말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글리포세이트가 어떠한 기작으로 작동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BT 독성을 비롯한 실험에서 이것이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없음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팀은 강력히 반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자 변형이 현재 이루어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겨노박테리움을 이용하여서 유전자를 수송하도록 하는 것과 유전자총을 이용하여서 금속에 이것을 수송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GMO 제항을 보고하다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삽입될지 모르고, 그리고 뒤집어지거나 무작위적으로 그 삽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쥐에 대해서 이들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들의 3개월이 인간의 60년과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은 분명히 다른 개체입니다. 이들이 다른 개체이고 이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유전적인 것은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증명된 바가 구체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쥐의 실험을 하였을 때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을 때 이것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탈리도마이드의 사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의 기작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팀에서는 인간에게 시키메이트의 경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는 이게 아닙니다. 저희 팀에서는 시키메이트의 경로가 인간의 체내에 없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지만 박테리아에서 이것을 차단하여서 이것이 결국 죽었을 때 인간이 방향적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포함한 방향적 아미노산을 공급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체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저희 팀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BT 독성이 실험실 내에서는 완벽한 모습으로 재현될 수 없다. 그리고 실험실의 환경과 현실의 환경은 다르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 제시한 실험에서는 구체적으로 BT 독성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과 실험실에서 존재하는 것을 따로 구분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는 저희 팀의 논거가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으로 반박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 주장하신 GM의 정의가 입론에서와 반박에서 말한 정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GM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근거로서 반대 측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GM이지만 다른 GM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GM 작물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 논하셨는데 이것은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GM 작물은 전부 트랜스제네시스 작물로 시스제네시스와 또 다른 GM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성 문제는 극복 가능하며 안전성 문제를 이제 동물에게 먹어서 사람에게 넘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인간을 위해서 쥐를 이용해서 이것이 대변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쥐가 인간을 그 생체 주기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실험이다, 안전성이 입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보이는 점이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는 다른 의약품 등의 실험 역시 모두 쥐를 통해서 실험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실험이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논점을 좀 일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셨다고 하셨는데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사실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반대 측에서 이것이 생산량이나 사람에게 방향적 아미노산을 공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방향적 아미노산을 꼭 그 식물과 곤충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반박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토론에서는 식량 위기에 대해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시는 부분이 저희는 이 GM 작물과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해 뭔가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우며 저희가 충분히 저희의 그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GM 작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M 작물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식량을 대체하고 그리고 이제 식량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공급 수요 분배로 나누는데 이 수요의 문제를 원만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다시 한번 그 작물 공급량 증가와 그 식량을 사료와 바이오 에너지에 집중시킨다는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교차조사에 앞서 반대팀에서 질문을 해주셨던 FTO 단백질의 주요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O 단백질은 식물이 감음 스트레스에 대해서 RNA M6의 변형을 주도하는데 이 때문에 생장이 늦춰지도록 지시가 되게 됩니다. 이때 FTO 단백질을 첨가하여서 단백질이 M6의 변형을 억제하여서 성장 억제 인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식물의 성장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앞서 저희 팀원이 말한 자료는 전부 KBCH의 LMO 잠재적 위해성 평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BT 단백질의 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꿀벌으로부터 BT 단백질의 독소가 검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곤충과 인간의 소화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곤충의 소화체계는 알칼리성 성분이 주로 많고 인간의 경우는 산성 성분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KBCH의 LMO 잠재적 위해성 평가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표류비는 산성으로 모든 단백질이 소화 분해되어 BT 단백질과 반응할 수 있는 수용체가 생성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층의 주장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정성 검증에서 DNA가 소화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 나라의 안정성 검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만요. 네, 저희 나라의 안정성 기준 평가 기준에는 검증해야 하는 방법에 형질 전환 방법, 벡터에 관한 정보, 도입 유전자에 대한 정보 및 유전자 염기 서열의 위치 및 방향성, 구성 유전자의 기능, 유해 염기 서열의 유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전자의 순도 및 다양한 것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GMO를 제작할 때 무작위적으로 유전자가 도입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GMO가 인간의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단체에서 연구 결과 확인된 사실이고 또한 꿀벌과 인간의 소화 작용 과정에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으신 것은 용어 정리에서 무작위적으로 GM 작물에 유전자가 도입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바탕에 근거해서 그런 게 나왔는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GMO를 만드는 경우에 유전자 변형 과정에서 이제 인간의 연구 결과 어떤 과정에서 이제 GMO를 만드는 과정에
유전자 변형 기술이 도입되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밝혀진 바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에서 충분히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GMO의 어떤 부분이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GMO를 식량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때 그 GMO 작물 같은 경우에 BT 작물 이 있는데 이 BT 작물은 살충제 성분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섭취했을 때 인간의 소화 기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 BT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 인간에게는 반응할 수 있는 수용체가 없다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반대측에서 GMO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스제네시스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같은 경우는 형질 전환 시 재조합 분리되는 특정 벡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타겟 유전자만 옮겨서 최종 작물이 논 GMO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GMO 기술을 충분히 연구하게 된다면 안정성 문제 역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과정을 거쳐 안정성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제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많은 과학 분야이기도 하고 또한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부분이다 보니 사람들의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하고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2차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상대 측에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이제 GM 작물을 이용해 큰 생산량 증대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방글라데시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안전관리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방글라데시 가지 같은 경우에는 호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안정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안전관리 체계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2020년 7월 16일에 발행된 지네틱 리터러시 프로젝트 기사에 따르면 이제 인도 농민연합은 구속 사례에도 불구하고 불법 제초제 저항성 GM 작물을 불법적으로 재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통해 재배 면적이 넓고 정부의 기능에서 허점이 많은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안전관리 체계 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GM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우려가 큼을 보여주면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해주셨던 인도 뉴스 채널이 BT 모카밭에 대해서 안정성을 제기한 것은 다른 BT 모카 재배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 잔류 농약 그리고 목화의 천연 독사 때문으로 판별을 하였으며 또한 인도 로크나우 소재 산업 독성 물질 연구센터에서 실험 결과 BT로 인한 독성에 검출되지 않았다는 실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도의 사례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제가 인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제 또한 이제 몬산토사에서 발행한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인류의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학교 인근에서 제초제를 뿌리는 드웨인 존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렸고 이에 대해 미국 재판정에서는 위험성을 악의적으로 숨긴 몬산토가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결론적으로 몬산토사는 이 드웨인 존슨 씨에게 886억의 배상액을 내렸는데 이는 몬산토사가 이제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까지 내린 사례가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재판정이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한 목적은 그 글리포세이트가 인체에 위험성을 미치는 그 작동 기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재판정에서 이제 글리포세이트를 주로 뿌리는 직업을 가진 이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몬산토사가 이 판결을 승인해 배상액을 내렸다. 이를 통해 글리포세이트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드웨인 존슨 씨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암에
어떠한 요인이 암을 발병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지 않았고, 또한 그 글리포세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제초제 역시 사람에 대해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만 위험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GM 작물에 대한 그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리포세이트가 다른 농약들보다 위험성이 강하다는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한국의 순천향대학 연구팀이 2013년 보조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라운드업이 이제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에도 독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또한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가 여러 제초제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글리포세이트가 독성이 없다라고 하는 셀라리니 박사의 논문 연구 결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글리포세이트의 위해성을 지금 부정하시는 것 같습니까? 글리포세이트가 위해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제초제와 다른 제초제와 비교를 하였을 때 특별히 더 위험한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글리포세이트의 위해성 인정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차 조사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저희 입론에서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서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하여 GMO가 계속해서 식량 위기의 해결책이 되려면 충분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GM 작물의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GM 작물을 가축의 식량 사료 등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틀게 되고, 그리고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논-GMO 작물을 이제 식품으로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수요의 문제가 해결되어 좀 더 식량 위기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가지 사례와 같이 국가 경쟁력의 증대를 계속하게 한다면 부의 재분배 역시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드립니다. 또한 반대 측의 경우 식약처 안전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 안전 기준에는 GMO 작물의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 소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반대측이 계속해서 제시해 주셨던 소화기관에서 DNA가 분해되는지 안 되는지 또한 식약처 안전 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측이 주장한 논거가 이렇게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트랜스제네시스뿐만이 아니라 시스제네시스와 같은 것들을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대처하여서 사용한다면 안정성 논란 역시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찬성 측에서는 GM 작물의 경제성을 근거로 이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GM 작물의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작물의 특성이나 기후, 병해충 발생, 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논문이 존재합니다. 이제 또한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식량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이 이제 GM 작물의 종자 특허권이나 이제 로열티 등으로 인해 식량 회사나 아니면은 GM 작물을 주로 개발하는 회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식량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의 어려움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식량 위기의 원인은 생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한 상대 측에서는 GM 작물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GM 작물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전이 같은 문제도 있고, 이제 또한 앞서 교차 조사 과정에서도 밝혀냈듯이 GM 작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몬산토사가 수용해 이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또한 바이오 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이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항의가 있는데,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 중인 26개 국가 중에 이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에서는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방금 3초간 또 전 세계에서 15명의 아이들이 기아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삶의 일부를 포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식량난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찬성 측은 다시 한번 GM 작물을 통한 식량 위기 해결의 필요성을 다음의 3가지 근거에 의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에 의한 식량 위기를 GM 작물의 개발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앞에서 제시했던 애기장대와 FTO 단백질의 첨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GM 작물을 사료 및 바이오 에너지에 활용하여서 전체 작물 공급량은 증가시키나 논-GM 작물의 소용을 사람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량이 집중시킴으로써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며 끝으로 GM 작물의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 증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식량 분배의 안정화, 부의 재분배를 이끌어내어서 현재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고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식량 위기를 전부 해결할 수 있기에 GM 작물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우선 글리포세이트를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로 계속 사용하셨는데 토론 과정에서 반대 측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식물에게는 위험하고 인간에게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GM 작물을 사용하여서 식량 위기를 해결하지 말자는 말은 논리의 모순이며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위험하기 때문에 GM 작물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더 GM 작물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는 현상밖에 일어나지 않으며 GM 작물의 도입도 하지 않았고 식량 위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반대 측에서는 경제적과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으나 이 주장에 대한 근거조차 없으며 경제적과 구조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이 합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구조제도적 해결이 가능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 증대와 각 국가에서의 개발이라는 방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으며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안전성 문제 역시 또 다른 GM 작물과 생명공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한 GM 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반대측 최종 변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식량 위기의 심화,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식량 위기의 해결 불가, 위험성을 들었습니다. 찬성 측에선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의 문제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축산업이나 어업 등의 이것을 도입하였을 때 유사한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전성의 문제, 즉 축산업이나 그러한 농업에 대한 문제는 모두 결국 인간의 식량 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의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부의 재분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의 보장이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저희 팀의 근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트랜스제네시스가 아닌 시스제네시스 기술을 활용하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제네시스의 기술에 비해서 시스제네시스 기술은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이것은 빠르게 이것을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식량 위기에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팀에서 안전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식량 위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식량이라는 것은 결국 보편적으로 인간 모두가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팀에서는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팀에서 주장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상대팀에서 이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인도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 불법적인 면화 재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안전성의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팀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이것이 비티덕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서 잘못된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 팀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각종 기제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 기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안전성에 대한 저희 팀에서 증거한 법원의 판례 등의 근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변형 과정에서부터 그 영향까지 유전자 변형에 있어서 오늘날 과학이 정확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원인이 있음에도 표면적인 결과가 말해주는 효율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위험성의 존재가 자명한 이 기술을 인간에 활용하는 것은 재앙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는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유전자 기술의 사용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